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탄절 아침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이니만큼 특별하게 제가 또 이런 또 산타 복장을 한번 갖춰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우리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성탄절 특집으로 오늘 돌직구쇼 특별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저도 한번 바라보면서 열심히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뉴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인데 현재까지 국회는 필리버스터 국면입니다. 국회가 성탄 선물은 못 주고 필리버스터만 국면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결점 있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성탄절 특집방송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성탄절 특집 돌직구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국회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국면입니다. 그런데 조는 의원도 있었고, 책을 읽는 의원도 있었고, 아예 나간 의원도 있었고, 딴청을 하는 의원도 있었고, 유튜브를 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향해서 웃픈 국회가 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만난 겁니까? 세보니까 무려 1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제대로 된 회담을 한 겁니다. 수출 규제, 7월 수출 규제 이전으로 대화를 풀자. 일단 두 정상 간의 오간 메시지들은 상당히 훈훈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 3월까지 동시에 풀자. 라고 제안이 오고 간 겁니다. 다만 징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두 정상 간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문제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공감되는 두 정상이 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한일 간의 이 민감한 감정을 각자의 대내 정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문제 이제는 풀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일면의 헤드라인 톱뉴스는 이겁니다. 끝내 멀쩡한 월성 1호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월성 1호기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이미 늘려놨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입한 만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원안 위에서 5대2로 7천억 원을 들여서 정상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원안위에서 그냥 강행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목받기의 결정판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바 있는데 7천억을 들여서 아직 수명도 끝나지 않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원안위에서 결정된 대로 사용 선고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이냐라는 반문과 논쟁이 오늘 아침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성탄 선물 D-Day 지구촌이 김정은만 쳐다봅니다. 김정은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공연하게 성탄절 전후로武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협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마친 것 같은데 현지 북한의 날씨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도발을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ICBM 미사일을 쏴 올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통신 감청기도 한반도로 출격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이 단발성이 아닌 선물 세트로 경계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겁니다. 북한은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늘 전 세계를 이렇게 무력으로 위협과 협박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듣보잡, 날강도, 단두대 이거 다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듣보잡, 이게 다 신조어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것 이란 뜻. 날강도는 다들 아시죠?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야 양쪽의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 야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도 찬성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를 보면서 과연 선거법 말고 다른 법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현재 국회 상황과 또 어젯밤에 정말로 웃픈 국회 상황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넘게 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치인데요. 암 진단을 받고도 5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9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암 선고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절망 속에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 현대 의학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 관리만 잘하고 조기에만 암을 발견한다면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것. 다양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2017년 최다 발병한 암의 종류는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 암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에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소비절벽이에요. 연말에도 지갑을 잘 안 엽니다. 장도 잘 안 보고 쇼핑도 잘 안 하고 자동차도 안 사고 뭔가 지갑이 꽉 닫혔다. 지갑이 닫혔다는 것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가 그만큼 싸늘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비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 꼭 경제의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나 10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체감 지수도 이만큼 쌀쌀하다는 겁니다.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지갑을 꽁꽁 닫게 된다라는 기저심리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경기입니다. 경제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있고 3040의 고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노년층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거 다 알바다, 알바 천국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안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경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성탄절 특집으로 준비한 돌직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 돌직구쇼 수요일에 고정 전담 변호사로 등판하고 계신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할 말은 한다. 역대 정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미스터 쓴소리,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 원년 멤버이자 KBS 방송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오늘 루돌프로 달고 나온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웃픈. 웃픈이란 말은 웃기면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황당하다. 하지만 뭔가 안타깝다. 뭔가 애처롭다. 정말로 비참하다라는 다양한 뜻입니다. 국회 상황입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비례당입니다.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만들겠다라고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안쪽에서는요, 우리도 비례 민주당 만들자라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례 한국당에 이어서 비례 민주당,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점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찰인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갑자기 검찰이 본인을 사찰하고 있다라는 일반적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일까?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로 다양한 뉴스들, 새로운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행위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기저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계속 한성기 의원님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한성기 의원님 그렇게 반말을 합니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내가 의장이에요, 그래도. 너 의장이에요? 당신이 뽑았잖아. 뽑았어. 이게 참 성탄절의 말입니다. 유치한 대화까지 국회에서 오고 갔습니다. 필리버스터 국면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을 두고서 민주당과 4+1 정의당 등은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까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오늘의 탑뉴스부터 공개합니다. 산타도 찌푸린 성탄 필리버스터. 만약에 산타가 정말 있다면 대한민국에 선물 주러 왔다가 여의도는 그냥 지나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아이들한테만 산타는 선물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상황도 계속됐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필리버스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조홍천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시다가 왔잖아요. 어디 뭐 필리버스터 밤새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지금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남양주에서 지금 저는 남양주에서 왔어요.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 어제 어땠어요? TV로 봤습니다. 저도 네. 간간히. 예. 민주당 의원인데 거기 안 나가도 돼요? 그 어떻게 계속 있어요? 그럼 그러네. 그럼 언제 가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를 짜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오늘 저녁에 갑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예. 연설을 안 하시고요. 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합니까?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법에 주어진 의사진행 방해 툴이죠. 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의사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걸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걸 국회 그 전광판에 뜨는 걸 보면 무제한 토론이라고 돼 있어요. 무제한 토론. 토론이라면 갑론을박이 있어야 토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다 있어야 토론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걸 무제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의사진행 방해하는 쪽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 전광판에 뜬 대로 토론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토론이니까 뭐 그럼 우리도 이게 왜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 4시간 정도씩 하시더라고요, 거의. 네. 그렇게 4시간 정도씩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평소 자기 그 정치관도 나올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한 뭐 인식도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는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기저귀를 차고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어제 의장한테 허락 받고 화장실은 다녀와도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안영환 의원님 지금 일단 조홍천 의원은 연설은 안 한다 라는 입장인데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잖아요. 근데 조홍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걸 좀 빨리빨리 찬성하는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지만 뭔가 좀 어색한 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제도가 뭐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지 간에 어떤 교과서적인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특히 여의도만 오면 특히 국회만 들어오면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누더기. 이번에 마련된 안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표현이 좀 과격하신 것 같아서. 이번 필리버스터 안영환 의원님의 일단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네, 이번 예. 필리버스터도 본래는요. 이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쓰고 있는 나라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인데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나라들이 쓰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약자가 소수당의 마지막 항거 수단입니다. 예. 자, 법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최대한 의사 진행을 늦추게 하기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6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19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지시켰습니다. 물론 그때도 야당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른바 독재 정권, 유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45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러다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무제한 발언이 이제 허용이 됐는데 그게 처음 적용한 게 2016년도 2월에 당시 야당이었던 현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때 2월 했는데 야, 재미를 봤어. 우리 4월 총선에서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필리버스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야. 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그렇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죠. 그때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굉장히 화제성 또는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시간 한 것을 가지고 뭐 자랑하고 각 개별 의원들 지역구에서 자랑하고 이런 홍보의 활용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면서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끼어들어서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될 여당이 오히려 같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면은. 비유하자면.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건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필리버스터마저도 대한민국 국회에 오니까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여야 모두 지금 필리버스터에 참가하는, 뭐랄까요. 좀 이례적인 진풍경, 희한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의 관건은, 의외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되겠느냐라고 민주당 의원이 의장에게 묻자 한국당에서는 화장실 가는 게 어딨냐 내려와라 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타자였던 한국당 의원도 화장실을 허가하는 장면도 나와서 우프다 또 한 번 그런 느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의장님. 예. 혹시요, 그 지난번에는 그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많이 마시고 있는데 급히 지금 생리 현상이 급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30초만 가니까 잠깐 이용하고 바로 오시죠. 예. 1분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3분 안에 다녀오는 걸로. 제가 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부장님, 화장실 좀 다녀야 되겠습니까? 앞전 시간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권 의원님, 빨리 오세요. 네. 자, 뭐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당연히 뭐 김배윤 박사님 네. 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하면 뭐 사실은 기저귀 찰 수는 없잖아요. 주호영 의원은 기저귀 찼지만 이제 의장하고 의장 대행이 둘 다 이제 모두 다 화장실에 가도록 허가를 했는데 뭐 법적으로 화장실 가지 말라 이런 건 없죠. 대한민국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회의장을 떠나게 되는 순간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화장실을 계속해서 거듭 다녀오면서까지 필리버스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물리적으로 강행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과거 같은 경우는 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루탄을 터뜨려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고 동물국회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예. 하지 말자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게 되면 그럼 소수 야당은 그저 멍뚱멍뚱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마지막으로 항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필리버스터를 통해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신의 신기록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길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기네스가 아니다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마 화장실을 참고 있으라면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 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같이 바톤을 이어받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거면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와라. 화장실 네. 가는 사람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 이걸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모습은 조롱 섞인 모습으로 일관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웃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무리 이 내용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밤을 새서 국회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허락한 공간이고 국민들이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뭔가 그냥 시간 끌고 이번 임시에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표결 처리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야 모두가 진지한 고민들을 좀 국민 앞에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필리버스터 국면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선거법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선거법, 한국당이 막아서면서 결국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의 순서마저 뒷순위에서 앞순위로 기습 상정함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비판의 연설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뜨겁게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부딪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 임내 하는 거 계속해서 받아주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토론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잘 듣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예, 아주 부럽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지금이라도 국회법상에 정한 나는 국회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토론을 계속 하세요. 자, 제발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돌아오십시오.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개눈엔 개만 보이죠. 소소리 안 하고 무시하고 말라고 너무 무슨 소리죠? 아니 법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웬 반말 타령들을 하십니까? 참들 한가하십니다. 정말. 네, 문희상 의장을 향한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 결국 문 의장도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는 감정 섞인 발언으로 맞받아치는 모습도 지금 한번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장, 사실은 국회의장까지만 하고서 이제 정치에서는 은퇴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자리고 그만큼 여야 출신을 떠나서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자리고 과거에도 중립적이었던 자리인데 야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심판격인 의장을 향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아들 공천 주려고 그러냐. 왜 여당 편만 드냐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의안이 안건을 이제 올라가는데 순서를 임의로 문 의장이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뒤편에 24번째 정도 앞에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하고 다른 법안을 하면서 선거법은 뒤에 상정하기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임의대로 본인이 앞번호에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 의장이 이제 권한 남용을 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취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 정치라는 거는 한번 사실화되면은 그게 이제 바뀌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타협의 묘를 보여준 건 화장실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관심이 이 누더기 선거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후에 받기로 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권이 권력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로 한 공수처법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포커스를 못 받아요. 외려 무슨 누가 기저귀를 차고 갔네, 누가 화장실을 3분을 허락을 받았네.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 정도의 그런 절절함과 의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도 원칙은 원칙대로 했어야 돼.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농을 한다는 것도 좀 적절치 않지만 네. 정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있는 의원은 의원도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여하튼 이거를 저는 이 화장실 문제를 이거를 관심의 대상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게 얼마나 중체대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찬성 필리버스터 다른 그 정치 선진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을 텐데 저는 이거 단순하다고 봐요. 선거운동이다 본인. 이거 동영상 따서 지역에다가 링크 돌려서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발언권 존재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일 뿐이다. 그런데 그 여당 의원들도 또 하나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여당 의원들 앞에서는 이거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우리 비례당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거는 내로남불 수준이 아닌 거죠. 정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어제 그 국회 사정이었어요. 예. 자, 야당 의원 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불만을 제기한 필리버스터 순번이 또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조금 전에 박대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는데 장비 같았던 신의가 있었던 문 의장이 동탁이 됐다라는 비유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외모도 그렇지만은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이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버렸고 청와대 출장소 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방금 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좀 똑같이 느껴요. 솔직히 저도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는 평소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 문제가 의정부 바닥은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현재 국회의장이 본인이 당협위원장, 현재 의원이니까 다 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수석 부위원장에 올려놓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염치가 있다면은. 염치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문희상 의장께서 지금 정말 자기가 사실을 버리고 하고 있다고 보낸다면 아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내년 선거 안 나온다. 바로 한다면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사실 자당 내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들 문제가 연루돼가지고요.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아들 안 나온다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후 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일정 함께 보시죠. 향후 시나리오인데요. 자, 내일 선거법 표결이 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자정으로서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민주당이 내일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나면 내일에 소집되는 임시본회의에서는 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토론 없이 바로 이제 표결이 된다는 거죠. 합법적 의사진행이 불가한 상황. 이제는 결국 표결이에요. 4+1 협의체가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표결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당과 또 유승민 의원 등등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등등을 합쳐도 표가 지금 현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선거법이 부결될 상황은 단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 반발표가 나올 경우에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결과적으로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양당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그래, 통과해. 그러면 우리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면 돼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한국당의 전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고됐던 내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될 때에 당을 2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죠. 지역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출마하는 기존의 한국당.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례한국당에 이른바 파견을 해서 비례한국당으로 정당은 여기에 찍어주십시오 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비판을 해왔는데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문자 메시지 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도 비례민주당을 만지자? 민주당 의원들 비례한국당 창당 시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혹여 독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당내에서 비례민주당 출범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급기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가 어제 포착이 됐어요. 이원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민주당이 민주비례당,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간다라고 현역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 포착된 사진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원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보낸 건데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갑니다. 태블 15석으로 씌우면 현행 제도보다 민주당은 -5, 한국당은 -3, 정의당은 변화났고 다른 한국당은 +3, 소수 정당들은 모두 +1이다 라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허나 소장님. 네. 아니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국회가 이렇게 웃겨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존에는 정치인들이 말하면 뭐 정치 전략을 세운다, 네. 어떤 판을 읽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꼼수를 부린다, 막말을 한다, 뭐 화장실을 간다 이런 얘기로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웃기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당 모두 중도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선거제 관련해서는 8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뭐 저도 처음 들었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었던 4+1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뭐 정의당과 함께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 모든 선거제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제를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8개월 동안 예를 들어 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꼼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마도 비례한국당이겠죠. 그런데 8개월 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그 만든 정당에서 갑자기 비례민주당을 하겠다. 야, 이건 진짜 전략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는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전략, 꼼수를 부리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왜 김종민 의원을
최초로 민주당에서 발언을 하게 했을까? 아마도 화장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자신의 발언을 하는 진짜 엄중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죠? 엄청난 시간을 끌어가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필리버스터를 아예 웃긴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한 전략을 짜듯이 아마도 한국당에서도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전략을 짰을 텐데요. 그 전략에 반사하면서 이제는 비례민주당까지 만들겠다라는 지금 정치인들의 생각들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국민들은 우프고요.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 진짜 등 돌립니다. 예. 이젠 정말 투표하기 싫어진다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제발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 봤는데 외부 전문가가 이원호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비례민주당 안 만들면 한국당이 절반 쓸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민주당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당 내에서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발언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영천 의원님이 당내에 계시니까 비례민주당 이게 정말로 검토하고 있는 카드입니까? 민주당에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바로잡을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휴대폰이 이원욱 수석, 원내수석이 의원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외부의 선거 전문가가 이원욱 원내수석에게 보내온 문자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원욱 수석은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 두 번째,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 한 게 화장실 가기 위한 건 아니고,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선거법 협상을 계속 주도해왔던 선거법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라고 지금 당내에서 평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우리 찬성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자원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비례민주당 당내 움직임이 어떠냐? 글쎄요, 몇몇 의원들이 야 이러다가 이거 의석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들은 게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었지 제가 아는 한은 당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다. 저는 뭐 제 입장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쨌거나 민주당을 비롯해서 군소 야당들은 그동안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 당위성을 뭐로 들었냐면 정치개혁, 그러니까 사표 방지, 또 국민 민의가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로 주장을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도입을 주장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은 그 연동형 비례제도의 그 제도라는 그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니 연동형 비례를 도입해서 그러니까요. 득표수대로 의석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례한국당 때문에 여기가 불리하다? 그렇다고 야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우리도 같이 꼼수 써야지. 근데 그 꼼수란 것이 그 정당성, 필연성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비례민주당 안 된다.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안 된다. 그런 거는 안 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역시 조홍천 의원님이 그 소신 발언의 아이콘이잖아요. 아니 소신이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왜 그거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저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비례민주당 추진하는 분들한테 지금 안 된다라고 돌직구 알려주고 계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서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가볍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몇 명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야 그건 자가당착이야. 안 된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 전형을 갖다 교육부 장관이 만들었어. 여론 반대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 저 시골 이사 가지고 자기 애를 갖다 농어촌 전형으로 넣으면 그거 되겠냐고. 같은 경우다. 그게 말이냐고. 예. 그렇게 제가 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고서가요, 어제, 잠시만요, 안영 의원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보고서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김재원 의원이, 지금 공개를 했어요, 한국당에. 그리고 아까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받았다는 그 문자에 첨부된 보고서도 같은 결과로 보이는데, 연동형 비례로 실제 선거를 돌렸을 때,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합쳐서 과반을 쓸어간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 결과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롭군요. 지금 정준 의원님 보시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기대되는데, 일단은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비례한국당이 나왔을 때를 상정해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추산을 한 집계치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정당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보수당, 정의당.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우리공화당, 새보수당이 출범을 해서 표를 나눠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민주당, 정의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고 한국당만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당시에, 자, 전체 의석수만 보시면 돼요. 민주당은 120석을 가져갈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 시 105석, 그런데 비례한국당이 30석을 가져갈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예측을 한 걸로 보여요. 자, 우리공화당 7석, 새보수당 10석, 정의당 8에서 11석.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정당의 득표수를 합치면 152석으로 과반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보고서로 지금 돌았고, 그것을 아까 이원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자로 받았다고 지금 김재원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 자, 검토 자료 이거거든요. 자, 이 보고서의 성격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105석인데 그 뭐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왜 민주당이 이러냐 하겠지만 비례한국당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하고도 합해야 되는 거고 새보수당의 일부 의석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대치가 이제 152석이 나온다는 건데, 저거는 지금 그 기준은 최근 12월 정당 지지도를 기준으로 한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국 전 수석이 구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김기현 그 시장의 선거 개입, 김기현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든가, 또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죠.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당대표라 지도부에서 또 이해찬 현재 대표도 관여된 것들이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하면은 내년 4월 선거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본인들도 그 보험을 들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거는 저는 외부에서의 컨설턴트든 뭐 학자든 보내준 게 좀 엄살이 들어갔다고 봐요. 엄살이 들어갔다. 예, 제가 저 지역 선거를 한번 치렀었는데 총선을, 이 컨설턴트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본인에게 좀 그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거를 좀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비례한국당이 30석을 다 가져간다? 그거는 뭐 저는 좀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뭐 당명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을 꼼수다 그러면서 명분론에 집착하는 비판들이 있는데, 선거는 제가 좀 표정이 무서워서 죄송해요.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나 2017년 5월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전쟁,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쟁이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 유권자나 한국당이나 명분론에 집착해서 명나라 뭐 어떻게 하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상성을 찍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꼼수라고 욕을 먹더라도 저 의석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에서 다 가져가면 자유한국당 비례를 찍은 표가 4표가 된다는 거예요. 30%가 넘는 표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4표가 되는 건 이 연동형 비례제하고도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 민주당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민주당과 그의 부대원들이 지금 20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당도 부대를 꾸릴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게 그 명분론에 집착할 건 아니고 지금 보수는 지금 한국당은 실리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그러니까 결과를 지금, 네. 기반으로 이제 민주당 내 일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지금 이 통계치가 나온 걸로 보여요. 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네, 두 분 다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한국 정치 한계, 여의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125석, 75석 연동제를 한다 할 때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 뭐 독일의 연동제는 좀 앞서 나간 제도라고 많은 사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연동제를 다 한 것도 아니고 50% 줄였지. 그러다 뭐 석패론이 빠지지 하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가 아까 뭐 표현이 좀 셌습니다만 제가 쓰레기까지 표현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누더기 중에 누더기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초안대로 하자고 하니까는 협박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초안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장담컨대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자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이 급할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은 전화 계속 걸 거예요. 만약에 비례 민주당 만들면은 앞으로 협조 못한다고 나올 겁니다. 정의당에서? 저기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만약 비례 민주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표가 오히려 의석수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죠. 현재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례 연동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정의당은 닥쳤던 게 뭐 보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동을 민주당도 느낄 거예요. 이제 핵심은 뭐냐? 공수처법이 이달 말쯤에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민주당이 좀 자유스러워집니다. 정의당 눈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총리 뭐 이런 부분이 걸리겠지요. 총리 뭐 민주당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분은 아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한 게 맞아요. 예. 어떻게 비례 민주당을 만든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 연동제 이 법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들이 그렇게 꼼수 법안을 만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걸 합리화시키면서 법을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꼼수를 부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섣불리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왜? 명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소정당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의당과 군소정당 키워서 같이 가겠다. 이제 연합군들 만들게 생각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꼼수의 전쟁이 돼버린 게 연동제 현재 선거판이 됐습니다. 예, 방금 안영환 의원께서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할 수도 군소 야당들 눈치를 안 볼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을 완전히 뭐 주세요라고 하면 표 주는 그 무슨 자판기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들인데.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비례보수 나오면 본보수 과반 예, 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예. 아니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대학 입시 그 컨설팅 학원처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나 뭐로 나가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야 지역 나갈래, 병립으로 나갈래, 연동으로 나갈래 뭐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눈치껏 보니까 조홍천 의원님은 여당인데 이거 보고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 보고서가 이게 우리 당 민주당 거라고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 당에서 만든 자료라고 확인해 준 적 없죠? 없죠. 이거는 외부 자료일 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어쨌든 조홍천 의원님은 이거 못 봤다. 저는 못 봤죠. 못 봤다. 그리고 아까 CG 다시 보시면은 비례한국당이 35% 득표를 내가지고 30석을 얻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캡 씌운 게 얼마입니까? 30개입니다. 30개죠. 그거 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5% 얻어가지고 5%면 15개, 15개의 반이면 7개예요. 7개 다 먹어요. 세보수당은 5% 얻어가지고 7개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2개 있으니까 2개 빼고 뭐 이렇게 해요. 5개 얻어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개가 아니고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조정을 하면은 47개 중에 17개가 병립이고 30개가 연동이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아니, 몰라.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동이 지금 30개가 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저런 게 나오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례민주당 안 된다? 그래도 의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래도 명분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선거개혁, 정치개혁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우리도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결론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례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진하지도 않을 거다. 덧붙여서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원한 돌직구 들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새로운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황운하 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한병도 조국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된 대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피의자, 게다가 구속영장도 청구됐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건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도 한병도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검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어제 울산경찰청과 임동호 전 최고의 자택 등등을 압수수색했어요.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자, 뭐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느냐. 당내에서 송철호 시장과 라이벌이었던 임동호 전 최고를 향해서 혹시 청와대에서 경선 포기시킨 것, 주저앉힌 것, 그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겁니다. 하명 수사 논란 송철호 공천 두 갈래로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는 거죠. 자, 임동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임동호를 주저앉히고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하게 하는데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 회유를 했다. 고배 총영사 등등을 제안하며 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그렇다면 조국은 왜 피의자냐? 자, 조국 전 수석은 송병기 수첩에 등장한다는 거죠. CC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송병기 업무수첩에 등장한 대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했다라는 CC 국회의원의 발언을 송병기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적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병도 조국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 박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였군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피의자라고 본 것은 아니고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다녀온 다음에 얘기했던 부분들 몇 개가 말이 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병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친한 사이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런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다. 거기에는 고배 총영사, 본인이 얘기했던 오사카 총영사 등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리가 오갔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배제된 채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의 메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핵심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과 관련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그 뒤에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여기에 대한 핵심 물증들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병도 전 수석에게 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검찰로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캠프를 꾸렸을 겁니다. 여기 뭐 선거를 나가보셨던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본인이 공천을 받았든 공천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선거를 치렀으면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했던 많은 기록 자료들을 선거 끝나고 나서 폐기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누가 나를 도와줬던 명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지들, 기록들이 남아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혹시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송병기 시장의 수첩에 나와 있는 것, 부시장의 수첩의 내용과 그동안 일련의 상황들이 일치하는 뭔가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하는 청와대가 민주 당내 경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네. 임동호 전 최고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무언가 오고 갔던 게 검찰이 확보됐다면 이건 수사의 급물살이다라는 건데, 검찰이 임동호 전 최고의 자택뿐만 아니라 황운하의 울산경찰청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누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놀랍게도 송철호 현 시장과 황운하 청장도 모두 다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어제 울산청 압수수색, 청와대 민정실에서 하달한 첩보를 토대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여다본 건데, 자, 검찰이 BH, 토착 비리, 김기현 등등의 키워드를 울산청의 어떤 컴퓨터들에 입력해서 관련 자료를 어제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까지 3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송철호 현 시장,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 이렇게 지금 피의자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이수 변호사님. 네. 울산청을 압색해서 압색 영장이 뒤늦게 알려지기론 황운하와 현 시장까지 지금 피의자로 보고 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피해지 사실 공표죄 때문에 취재를 어렵게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 퍼즐만 맞춰도 송철호 울산시장 그 선거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그 방식은 하명 수사를 통한, 거기에서는 황운하 청장처럼 이번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 한다고 보이는 사람을 찍어서 하명 수사에 미션을 맡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런 선거판을 흔드는 거죠.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송철호 시장이나 그 송병기 그 부시장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제는 또 재경부나 이런 데를 움직이면서 그 공약을, 김기현 현 시장의 공약은 그 예타를 통과 못 시켜서 한 게 뭐 있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도 그 대통령의 형님이라고 불리는 송철호 후보가 되면은 저런 공공병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그 공약을 가지고 또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당내 경선인 거죠. 당내 경선에서 그 후보들이 경선을 안 치려면 단독 후보 공천을 했을 땐 선거법상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내 경선은 지금 송철호 당시 후보로 봤을 때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그 정황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쟁 후보였던 두 사람에 대해서, 네. 당내 경선 후보에 대해서 자리도 제안하고, 고배 총영사 이런 자리를 안병도 정무수석이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저는 저의 순전한 추측이지만 채찍을 썼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키스텍 가서 졸업식 날 참석한 후에 치과에 들어가요. 예. 나를 돌아보겠다. 나를 돌아본다는 게 뭔가 잘했을 때 나를 돌아보나요? 내 인생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가 상당히 무서워요. 청와대는 정말 그러니까 그 가짜 명함 들고 사기도 치고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청와대에 대해서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봉투 하나 보여주거나 쓱 한마디 하는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개입인 거죠. 공무원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청와대 대통령이 정치인이지. 왜 청와대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 그래서 선거에는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 이상을 지금 한 거예요. 저는 저거는 내년 4월까지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 찍어 눌러놔서 지금 시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압수수색했다, 뭐 했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론이 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조홍천 대통령이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이겼는데 울산과기대 우니스트라고 그러죠. 울산과기대가 작년 평창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국내 일정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외빈들을 맞이하기도 바쁜 때였어요. 그런데 유달리 평창 인근이나 서울 인근도 아닌 울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유일한 국내 일정 대통령께서. 그럼 뭐 이제 울산과기대가 우리나라는 과기대가 가장 큰 대학이냐? 상징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과기대는 한국과기대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울산과기대 가장 늦게 작은데요. 거길 왜 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울산 공항에 기빈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기빈실을 보면 이제 대통령은 가장 측근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올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인데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 이제 여기서 만나서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가지고 당신 잘해보라 하면 그걸 끝입니다. 또 누구를 불러서 야 이번 한 턴만 쉬어라 이러면 끝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걸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됐었는지. 특히 이제 이런 선거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최고 높던 시절입니다.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빌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청와대도 그것을 이용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정당에서 어느 선거했으면 당대표를 끌어가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유세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특정 지역을 가가지고 게다가 이제 울산 그 과기대에서 축사 관련하면 김기현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라 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지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이 됐다는 것은 하나, 두 개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홍천님께서 검찰에 계셨으니까 진짜 수사 관련된 걸 좀 물어볼 텐데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을 보면 현 시장, 그 전직 경찰청장 울산 지역에 그리고 청와대란 말이에요. 청와대와 경찰과 지자체장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있는 이 판 무슨 판입니까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우선 그 기획 하명 수사. 김기현 시장에 대한 기획 하명 수사 여부. 두 번째, 당내 경선 혹은 단독 공천. 당내에서 부당하게 지원한 거 아닌가. 세 번째, 여당 후보 프리미엄의 범위를 벗어난 그 아주 이례적인 지원, 관권 선거 여부. 이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넘나듭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좀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당내에서 들은 말을 잠깐 하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두 번째 당내 경선 관련해서는 단독 공천의 기준이 있는데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경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 분열 요인이 있는 경선을 하지 않고 그냥 단독 공천을 한대요. 근데 당시에 송철호 현 시장이 그 누구죠? 임동호 후보 최고위원보다 경쟁력이 아주 현격히 나았다. 그래서 단독 공천을 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당내에서 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런가 하면 조용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갑자기 본인이 사찰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국 이슈에 이어서 결국은 이 유재수 건건 등등을 거치면서 진중권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이 서로를 향해서 갈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진중권 교수의 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진중권,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한 건 취재가 아니라 회유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을 강하게 최근에 사표 쓴 진중권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자, 지금 같은 진보에서 진보 지식인 진중권, 유시민이었는데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왜 느닷없이 대중을 서초동으로 내모나 궁금했는데 점점 분명해졌다. 이 오버 액션이 실은 조국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대중을 소초동으로 내모나있다. 조국만은 아니었구나. 썰렁한 농담으로 여유 있는 척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진중권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유가 되려면 회유는 대가를 주고 반대급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수 있죠? 뭘 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유가 되려면 내가 최성해 총장에게 뭘 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최 총장이 바로 얘기를 했죠. 이거 진중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 그 추론 능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에요.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허은호 선생님, 지금 진중권 교수, 유시민 이사장이 서로를 향해서 감정 섞인 말들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것, 그 건을 두고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네.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서로 싸우는 거 옆에서 보는 사람들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게 진짜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건지. 그 진중권 교수, 전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읽다 보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술술술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바라봤던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대화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받는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들도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그냥 그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약간 모욕적인 얘기까지 해가는 것은 또 왜 그럴까. 지금 너무 말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뭔가 흔들림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력을 유지하려면요. 평판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평판을 이제 막 내려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유시민이라면 싸워야 될 사람이 진중권 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아니면 뭐 조국,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큰 권력들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물방고기만 하면서 한국당이 더 많았다라던가 마스크는 왜 쓰니 당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재미를 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도 아마 본인이 반박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이 좀 길어지면서 자신의 그 어떠한 논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제 개인 계좌, 처의 계좌도 다 들어봤을 가능성도 농후한다고 본다.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공개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검찰은 그런 적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검찰이 입장까지 증명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발언하고 얘기를 하려면 왜 어떤 이유로 본인의 계좌 그리고 처의 계좌,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추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가 도청당했다, 감청당했다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또 아니라고 전면 반박에 나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빗대서 보게 되면 뭔가 검찰로부터 곧 조만간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허은하 소장님이 말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검찰을 통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서초동으로 내몰았던 것이 조국 전 장관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많은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마다 이 모든 건 검찰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일단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세워진 촛불 정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수소입니다. 오늘 학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플 4인 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기부의 소식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김진희 간다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 폭발, 그리고 차세지. 자,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훈훈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구에는요, 매년 성탄절만 되면 기부를 실천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구 키다리 아저씨 부부가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나누다 보니 그래요. 라는 메모와 함께 2,300여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고 하는군요. 익명으로 2012년부터 8년 동안 9회에 걸쳐 기탁한 성금은 무려 9억 8천만 원. 19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는 키다리 아저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애원을 잘 안다며 매년 기부를 실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매달 1,000만 원씩 12개월간 적금을 부은 돈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희소병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7급 공무원 김영희 씨인데요. 3년 전 집을 산 뒤부터는 버는 돈은 남을 위해 쓰자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겠다라며 적금 붓듯 5년 할부로 기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김영익 씨는 얼마나 남을 위해 썼는가가 인생에서 성공했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 이처럼 기꺼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따뜻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출신이잖아요. 오랜만에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대구 키다리 아저씨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뿌듯합니다. 9번이에요. 예. 앞서서 계속 성탄절에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뉴스만 예. 계속 하다가 우리 대구에서 이런 따뜻한 뉴스가 소개되니까 콧등이 시큰하네요. 콧등이 시큰하다. 사실 뉴스는요, 예.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언론의 속성상 나쁜 뉴스만 해야지 관심을 모으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돌직쇼에서도 앞으로 좀 좋은 뉴스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세웠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 키다리 아저씨가 아까 문장 중에 이제 보니 나누다 보니 작아졌네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주목됐습니다. 다른데도 혹여 또 기부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게 그러신 것 같아요. 나누다 보니 여기에는 작아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우리 공무원 하는 김영익 씨, 저는 좀 대단하던 저분으로 경제력이 뛰어난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키다리 아저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1억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현재 집을 3억으로짜리 샀는데 5억으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난 2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인을 설득한 게 우리가 집을 늦게 샀으면 사하게 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억 번 게 아니라 1억을 벌었다 생각하고 나머지 1억을 우리가 기부를 하자. 라고 부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마음. 정말 그 계산법이 얼마나 뿌듯하게 하는 겁니까? 이분한테는 종부세 거두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계산은 아닙니다. 계산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참 대단하다. 저도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요. 네. 자, 이 김영익 씨도 대단하고 그 설득당한 아내분도 참 대단하다. 네. 한마음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자, 어제 채널A 메인 뉴스 김진희 간다에서 전해드린 단독 보도인데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마음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충격적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개들이 동네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떠돌이개는 물론 실종됐던 반려견까지 심한 화상과 골절 등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겁니다. 다친 개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누가 이토록 개를 잔인하게 학대했는지는 아직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오리무중인 상황.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려견 주인들을 만났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가 이쪽을 망치로 때렸는지 여기가 상처가 엄청 크고 이쪽 눈은 완전히 무슨 날카로운 칼 같은 걸 찔렀더라고요. 그 후로 빙빙빙 도는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객객 소리 나서 가봤더니 개가 뻗어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팍팍 도망가길래 내가 여기서 저까지 쫓아온 것 같아. 이처럼 올해 시흥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동물 학대 사건은요. 저희 김진희 간다 팀이 제보받은 것만 5건입니다. 지금 그중에 아직 2건밖에 보도를 하지 못한 거고요. 저희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탐문 수사까지 벌이고 있지만 시골 동네라 CCTV가 많이 없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희 팀하고 경찰이 함께 CCTV도 지금 서로 협조를 하는 관계예요. 저희가 찾은 것도 경찰 측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말 못하는 동물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 간다를 통해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좀 알려진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 보는데요. 속상해요, 진짜. 여기에 있는 이 말 못하는 반려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사실 반려견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같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아마 저 내용을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김진희 간다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 경찰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끝까지 누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이 사건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되는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김진희 간다 팀에도 좀 제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할 말까지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이 기사에는 다 소개하지 못했는데 정말 짠한 게 그 동네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밥 주면서 이제 동네에서 사랑을 받던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잡아서 이렇게 막 학대하고 죽기 직전에 이 개가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평소에 밥을 주고 예뻐했던 그 집으로 정말로 귀신같이 찾아가더라고요. 그 만시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쩔뚝쩔뚝 자기한테 밥 줬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CCTV로 하는데 이게 김진희 기자 지금 우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희가 꼭 이거 추가 취재할 겁니다. 이거 범인 잡아낼 겁니다. 자, 다음 하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인근 시험 설비에서 5분 차이를 두고 2차례 폭발이 발생. 마치 미사일 발사를 방불케 하는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치솟았는데요.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연기가 확산되며 한때 이순신 대교의 차량이 출입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폭발 사고와 정전 사고가 일어나 광양 제철소 사고는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 포항 제철소에서도 올해 2월과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7월 안전혁신 비상 TF를 발족하고 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개월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포스코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차두리 선수의 동생, 배우 한차의 남편인 차세찌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젯밤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의 한 도로 앞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246%.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윤창법에 따라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차세찌를 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차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음주운전에 한채아 씨는 자신의 SNS에 배우자의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은 차세찌가 했는데 사과는 왜 아내인 한채아가 하냐는 누리꾼들의 의아함과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연말이라 사실은 송년회 모임이 많아서 음주 자리가 많을 텐데 절대 약주하시고 핸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차범근의 아들이든 할아버지든 절대 안 됩니다. 예외 없다. 대리운전, 택시 상당히 많이 있다. 꼭 조심하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성탄절 악집 특집으로 준비한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리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축하를 하는 날이잖아요. 자, 이런 정말로 기분 좋고 의미 있는 날에 좀 눈살 찌푸리는 소식을 너무 많이 전해드린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도 해봅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뉴스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기를 저희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